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동서의학대학원 임희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니어 이슈학회 2024 시니어 퓨처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개최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자리에서의 강연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오히려 와보니까 긴장이 되게 많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런 시니어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현직의 종사자 또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학생, 대학원생,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키노트 스피치를 하지만 제가 어떤 답을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요 포인트들이 정확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태도를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의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여서 시간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의 제품들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다 이제 에이징, 시니어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1번과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번은 이제 2025년 CES의 수상 제품입니다. 1번은 의료용 자율형 전동 침대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환자를 이송하는 어르신들을 이송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 돌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율전동 침대, 그리고 저것을 전달했을 때 환자가 잘 도착했고 또 어떤 컨디션으로 어떤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폼을 주는 제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에다가 이걸 싸서 죄송해요. 2번 같은 경우는 심전도랑 폐활량을 측정해서 이제 노인의 폐기능, 심폐기능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계예요. 3번 같은 경우는 편두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신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자체를 체크업해서 편두통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스피를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우리 회사인데 앱인데 앱 서비스인데 최근에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냐면 음성인식을 통해서 노인이 갖고 있는 목소리나 음성이 바뀌게 되면 치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것들을 디텍트해주는 방향으로 사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성이 수상받았던 그 비스포크 냉장고인데 이제 하이 버전의 냉장고이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식재료로 뭐가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는지 앱을 연동해서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시는 거는 이제 알람처럼 돼 있어서 흔히 약 시간을 맞추는 알람이지만 저 미국에서 개발된 기계가 이제 버전업을 해서 밥을 먹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주고 밥 시간이 되면 음식의 냄새가 나와서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식욕을 느껴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좀 낮은 버전의 디바이스지만 굉장히 좀 창의적인 버전입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얼굴과 목소리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서 치매나 인지장애 기능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입니다. 굉장히 산업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아이템들을 현존하는 우리들이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인데요. 에이징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런 테크와 에이지텍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어덕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사실은 국내에서 에이지텍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가져와서 고령자를 위한 기술 혁신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에이지텍 고령친화 기술이라는 것으로 확장하고 고령자의 ARP와 케어텍이나 그다음 테크 어덥션이라고 하는 3대 분야와 8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경희대학교로 아마 조회를 하시면 에이지텍과 관련된 기사와 홈페이지와 정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보건학으로 공부를 했고 또 기초는 영양, 지금도 이제 영양과 케어 뭐 이런 쪽으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건 헬스케어에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는데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보고서를 리포트를 꾸준하게 내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정량적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것이 나에 대한 양적 데이터가 결국에 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 그것이 계속 누적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일정하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quantified self라고 하는 양적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 이 데이터의 축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초개인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다양한 의료보건 데이터를 방출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미지 데이터라든가 또는 생체 데이터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로 많은 연구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I나 딥러닝과 함께 기존에 갖고 있던 건강정보 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새롭게 도출하는 바이오마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피 뽑아서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냐는 거 넘어서 이 사람의 식습관이 이런데 콜레스테롤은 어떻고 정상이고 혈압은 어떤데 비만은 양호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듈 방식으로 이 사람의 맞춤형 마커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료계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형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의료, 신체활동이나 운동이나 영양이나 인지나 심리학 같은 영역들의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가장 최근에 급부상한 부분들이 이제 정밀의학과 정밀영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영양이나 의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보건의료 패러다임 자체도 병원의 치료에서 환자와 예방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정책이나 일상의 상황으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건기식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은 한 6조 원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방과 큐어보다는 케어의 영역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조사하는 데이터 축적이나 또는 국가정책의 영양 가이드라인 등등에서도 이미 예전에는 내가 얼마큼 먹어야 건강하겠구나 라는 거에서 지금은 내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방과 치료의 영역에서 훨씬 더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헬스케어 부분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밀영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 NIH에서는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것에 대한 전략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런 정밀영양에 대한 정책들을 미국이나 EU나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영양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과제들, 시범사업들을 준비해야겠다라고 2001년도에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정밀영양 사업의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영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먹거리나 제품이나 이런 식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 빅데이터를 공급하는 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밀영양의 개념이 사람들의 유전자나 환경,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고려해서 질병 예방과 치료를 맞춤화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라면 그것을 영양관리적으로 맞춤화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프리시전 뉴트리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밀의학은 또 정밀의료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밀영양은 정밀영양협회라고 하는 것이 재작년에 발족이 돼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홍보와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영양에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아이템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진단의 서비스와 제공 서비스로 분류합니다. 사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영역, 고유 영역이었는데 사실 물리치료, 그 다음에 재활, 영양 이런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진단이라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연동하고 임상검사나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멀티플렉스하게 머지하고 활용해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진단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식품이나 식단을 추천해 주거나 코칭해주는 제공 서비스의 형태로 두 가지를 정밀 영양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류하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년 전에 10,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포트 데이터처럼
수집과 여러 가지 혈액, 대변, 우리 신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든 샘플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것을 NIH에서 펀딩을 만들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정 과제에 대한 부분을 아이템을 받고 그 부분의 데이터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이 해당하는 연구들이 확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EU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라이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이나 이런 연구 사업들을 론칭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EU에서도 2020년에 이 연구과제 아이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사회적 과제 안에서 식량 안보나 지속 가능 농업, 해양, 그다음에 바이오 경제 부분에 맞춤 영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큰 빅과제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물론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7년도부터 5년 단위로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큰 펀딩을 내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됐던 다양한 연구들을 좀 보면 예를 들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연구 중에서 그 바이오마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플랫폼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 활동이나 개인의 매개 변수들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코칭과 여러 가지 센싱을 해주는 연구들이 있고 또 더 취약한 계층이나 또는 우리가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집단을 제시하는 것도 이 호라이즌 20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맞춤형 영양 플랫폼을 진행하는 것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호라이즌 2020은 어떤 토픽을 해놓고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자들이 그 아이템과 유사하게 잘 준비를 해놓으면 굉장히 어떤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창업을 하시고 연구를 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연구 사업이나 시범 사업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아서 어떤 연구 아이템을 낼 때 굉장히 많은 허들과 고민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다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한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연구들은 그냥 단일 연구자들의 도메스틱 형태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연구 아이템을 가지고 국제적인 연구자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적으면 5개부터 많으면 18개까지 참여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연구들이긴 하겠으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보 삼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나도 연구를 하고 싶고 나도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이제 막 시작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도 없다. 그러면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체 의료 데이터, 바이오마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뭐가 있냐? 우리나라도 굉장히 데이터는 잘 모으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일본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국민 자체에 조사하는 데이터도 축적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를 나눠주는 아주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한 23만 명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이 데이터는 아시는 것처럼 인체 유래물, 소변이나 DNA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혹시나 새로운 바이오마커나 진단 디바이스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부와 산자부 질병청 4개 부처가 희귀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이제 만성질환으로 확대하는 데이터 사업,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발적 참여를 모집해서 1차 1기에 해당하는 시범 사업을 끝냈고요. 지금 이제 예타를 통과해서 2028년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 다양한 100만 명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이오뱅크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로서 연계 통합하는 형태로 공공 데이터 라이프로그를 확장하는 형태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예를 들어 공단에서 나눠주고 있는 표준 코호트랑 어떻게 다르냐? 사실 표준 코호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 연말에 하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건강 검진을 받을 때 얻어지게 되는 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100만 명이라고 하는 코호트를 딱 묶어서 그걸 방출하는 형태이고요.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이 지금 이제 2028년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버전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연구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의 베이스라인의 데이터를 얻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데이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보건의료 연구지원 정보센터나 국립보건원 데이터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라든가 장기 요양이라든가 검진 코호트나 또는 요양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 데이터라고 해서 심평원이나 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영양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기를 희망하시면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생활 데이터라고 한다면 라이프 오브 빅데이터나 또는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의 활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데이터는 오래전부터 축적을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로 이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농림부에서 2021년부터 맞춤형 시기설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차세대 융합기술원과 그다음에 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2025년까지 알고리즘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에 맞춰서는 이제 케어푸드 쪽으로 고령자의 저작과 연화를 고려해서 맞춤형 플랫폼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는 농림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와 바이오마커 데이터는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이 복지부의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시기와 영양에 대한 데이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농림부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중소기업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창업에 대한 이 보건의료와 영양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기부나 산자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과제와 시범 사업들을 아이템을 잘 보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2025년 호라이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약간 미리 설명회가 좀 있었는데, 특히나 내년에서도 이런 바이오, 보건, 헬스케어, 영양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푸드나 바이오 이코노미나 내추럴 리소스 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2025년의 호라이즌은 디지털이나 인더스트리 쪽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걸 다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연구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예산이나 이런 집행과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과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을 아시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쉐어하고 모니터링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과 영양에 해당해서 지금 좀 시국이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미 국정과제에서 바이오 디지털 헬스, 예방적 건강관리, 안심먹거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3개 국정과제와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설정되어 있고, 주로 헬스케어와 영양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린바이오 융합사업이라고 해서 5대 융합사업을 만들어 놓고요. 그 중에 5대 융합사업을 대체육, 그 다음에 메디푸드, 고령친화 식품, 신소재, 식이설계, 업사이클링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5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남은 연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 그린바이오 연장선상이긴 해서 이미 지금 이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여러 가지 과제와 사업들이 막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올 겨울과 내년 초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방향과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쉐어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초고령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노인을 볼 때 굉장히 케어의 관점에서 바라보죠. 그 이유는 일단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노쇠도 있고, 그 다음에 돌봄 노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노인을 취약하고 케어의 영역으로 볼 거냐.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앞서서 산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노인의 케어 영역으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돌봄 기술도 보고, 로봇도 보고, 새로운 식품도 만들
만들고 디바이스나 진단기기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노인의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노인의 어떤 환경이나 관습이나 어떤 컨디션을 채취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인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케어받기 원하고 본인이 자립적 노화를 지향할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이 포인트가 지금 상황이 모두 맞다. 그러나 이것이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융합하는 형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경희대는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경희대학교 학과장님 김영선 교수님 계시는데요. 경희대는 실증센터와 BK 사업과 디지털 유해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BK 사업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보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오늘 복지정책이나 실증을 담당하시는 신혜리 교수님도 같이 오셔서 혹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소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다양한 분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계신 기업과 함께 실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750개의 기업 기관과 매년 네트워킹 세미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네트워킹에 가입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명함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